여자 없이 못 살아서 그랬는지 너희 둘이 잘해봐, 너희 둘이 어울려봐, 너처럼 없는 집안의 자식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은 만나지 마라 하면은 더욱더 만나고 싶은 게 그의 눈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초6과 고3의 만남인데, 여자를 빼놓고는 인생의 진도가 안 나가시는 분? 이승만이 사형시킨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막 서운을.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봉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 요즘에 시끄럽잖아요? 그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승만이 사형시킨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막 서운을 준다느니 국민의힘 당에서 이승만이 싫어하는 사람까지 우대해주는 인물, 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자 관계가 복잡하거든요. 여자를 빼놓고는 인생의 진도가 안 나가시는 분?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 조봉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봉암은 1899년에 강화도에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강화도 하면 섬이고, 인천에서도 좀 더 들어가야 되는 섬이고, 강화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정치 무대도 그 인천 쪽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10대 시절에 그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군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제의 수탈을 돕는 정책이라는 그런 개념조차 없이 그냥 10대 시절에는 막상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군서기보다 일을 잘한다는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 겨울철이라서 그 손가락 끝이 동상에 걸리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고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 다시 나가서 제발 손가락 동상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빌고 있는데 그의 눈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이상형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조봉암 나이가 19살인데 13살의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초6과 고3의 만남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좀 발육의 상태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성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되게 예쁘장하고 아름답게 생긴 여자애다 라는 정도였는데, 바로 같은 고향 출신인 김이옥이라는 여성으로, 이 여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시대에도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간 신여성이라고나 할까요? 이때 김이옥은 조봉암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오빠가 군청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제에 앞장서는 일이에요. 저는 오빠가 그런 걸 하지 않고 좀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살의 조봉암은 그때부터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여기서 그냥 농부의 자식으로 강화도에서 남고 싶진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1919년에 그래서 강화도에서도 대대적인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는 앞장서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조봉암이 끌려가요. 하지만 이때 조봉암은 김이옥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이옥은 무사히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고 조봉암만 뭐 고문을 당하고 했는데, 이 때문에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래서 이때 책에 보면은 김이옥이 옥에 있는 조봉암에게 주려고 털장갑을 뭐 짜서 줬다느니 뭐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출소를 해서 두 사람은 만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김이옥의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김이옥의 집안이 좀 대대적으로 좀 약한 집안이어가지고 부모님이 빨리 죽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오빠는 폐결핵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김이옥의 오빠가 조봉암을 부릅니다. 그리고 약간의 돈을 내밀면서 말하는 거죠. 우리 이옥이가 이제 막 이화여대 가야 되고 바쁜데 너처럼 없는 집안의 자식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은 우리 이옥이 앞날이 어렵다. 만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돈을 주니까 이거는 이제 좀 현대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제 이 조봉암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옥이의 앞날을 위해서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막 주변에서 하지 마라 하면은 더 하고 싶고, 만나지 마라 하면은 더욱더 만나고 싶은 게 사람 심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김이옥의 오빠는 좀 판단이
잘못되었다.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두 남녀의 이야기는 좀 차차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조봉암은 정신을 차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면서 돈도 벌면서 뭐 공부도 하는 힘든 생활을 했지만 뜻있는 청년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눈을 뜨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눈 뜬 계기가 이제 일본 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일본 유학 시절에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김찬이라는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선배가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공산주의가 뭔 줄 알아? 야, 너 이 책 한번 읽어봐. 이러면서 뭐 공산당 선언, 공산주의 ABC 책을 주니까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김찬 선배가 설명을 하는 거죠. 공산주의 사상이 왜 위대하고 왜 좋은 것인지. 이때가 그러니까 1920년 초반이에요. 아직 스탈린이 독재할 때도 아니고 레닌이 살아가지고 소련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는 러시아라는 나라였는데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어. 국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지금은 그들이 주인이 되었어. 그리고 귀족들은 내려갔어.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연방, 소련으로 바뀌었고, 그 지도자가 레닌이야. 그 레닌이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피지배 국가들에게, 베트남은 그 당시에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런 식민지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독립지원금을 주겠대. 공산당이라는 거를 만들면은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준대. 아무튼 이렇게 돈을 주는 의도는 좋은데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직은 그 이전이에요. 그렇게 일본에서 계속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고향의 목사님이 일본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김희옥이 쓴 편지라면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저 지금 이화학당을 잠깐 쉬고 고향인 강화도에 내려가서 여자 야학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대로 조봉암은 답장을 쓰고 싶지만 꼭 참고 저는 답장을 쓰지 않을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에서의 이 조봉암의 위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봉암이 독립운동에 제대로 뛰어들기 전에도, 야, 너 진짜 말 잘한다. 야, 너 달변가다. 너는 되게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있어. 네가 말하니까 막 눈물이 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 사상까지 이제 접하게 되면서 점점 그의 위상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가 국내 대표로 소련에서 열리는 연합대회에 조봉암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빠진 조봉암은 잠깐 연애는 쉬고 소련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소련에서 이제 말하기를, 너희들이 너무 편가르게 하면서 싸운다. 근데 뭐 다 자기가 뭐 진짜 정당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땐 다 똑같아. 그냥 너희들 다 해체해라. 해체하고 새롭게 조선공산당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사람들을 뽑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조봉암은 부하린이라는 소련 공산당의 이론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눈에 잘 들게 되어서 당신은 좀 여기 남아가지고 공부를 더 하는 게 어떻겠냐. 우리가 다 제공을 하겠다. 뭐 기숙사비, 등록금, 뭐 식비, 용돈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겠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해라 라고 해서, 그래서 그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평화로운 시기를 그 당시에 보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1920년 초반으로 막 성산리 봉오동 전투 일어나고 있고 간도 대지진 일어나고 있고 막 우물에 막 조선인이 독을 넣었다면서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일본에서 막 조선인들 다 죽어나가고 있던 시기에 이 조봉암은 좀 평화롭게 소련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이때 박헌영과 그 뭐 김단야, 임원근 이 사람들은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첫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조봉암은 소련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워낙에 소련이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좀 폐결핵이 걸리게 되어서 당신은 이제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아무래도 못 나을 것 같아. 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죽더라도 나 조선에 돌아가서 죽을래. 라고 해서 조선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때 그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출소를 한 박헌영과 첫 대면을 조봉암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봉암과 박헌영이 좀 두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이 뾰족하고 교조주의적이지만 좀 천재적인 이론가라고 한다면, 이 조봉암 같은 경우에는 좀 대중적인 조직가이고 좀 사람들의 마음을 막 파고들고 이렇게 흔들 수 있는 하지만 뾰족한 구석은 좀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창 자유연애 붐이 이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불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주세죽은 박헌영과 결혼을 하고 조봉암은 김조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사귀게 됩니다. 이 김조이라는 여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조봉암보다 3살 연하로 사대부 집안의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워낙에 좀 아버지가 엄했기 때문에 여성은 공부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몰래 가출을 해서 재봉틀을 돌리면서 학비를 벌어서 지금의 동덕여대를 다니는 여성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차고 좀 야무진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막 이제 사람들이 야 너희 둘이 잘해봐, 너희 둘이 어울려 막 이러니까 조봉암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여자 없이 못 살아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다들 막 결혼을 하고 자유연애 하니까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은 1924년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때 막 많은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이 되었으니까 바로 취업을 하는데 지금의 조선일보에 취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박헌영도 조선일보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조선일보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의 공산주의와 이때의 공산주의는 또 달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두겠고요. 그런데 이 조봉암의 신혼생활이 행복하게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